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339페이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한국의 예산 편성 단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스크린을 했었죠. 그래서 자, 일단 339페이지. 자, 우리나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영어로 탑 다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결합된 건데 성과 관리 제도입니다. 자, 날짜 기준으로 봅시다. 먼저 첫 번째 1월 31일 체크해 두시라고 그랬었죠. 자, 1월 31일까지 각 중앙간서는요, 우리 부서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어떠한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주요한 사업들, 계속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서, 대개 이제 5년 정도를 중기라 그러거든요. 1년을 단기, 5년을 중기, 뭐 그 이상을 장기. 이건 이제 중기 사업계획서라 그래요. 이거를 1월 30일까지 각 중앙간서는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 2월 달부터 이제 이게 이제 1월 30일이죠. 1월 31일. 그러면 이제 2월 달부터 이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간서에서 제출받은 중기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그래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이제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국가의 재정운용 전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 이걸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그래요. 이거를 2월 달부터 만드는데 언제까지 만드냐 하면, 자, 예산안 국회 제출하는 시점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만들어서 예산안 제출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함께 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 이게 3월 31일까지죠. 3월 31일. 자, 이거를 자, 두 번째,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입니다. 명칭이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 자, 각 중앙간서로부터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죠.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면서 동시에 3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간서에게 내년의 예산안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라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지침. 이거를 명칭이 예산 편성 지침이라 그럽니다. 이걸 3월 30일까지 이제 제출을 해요.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국가재정운용계획 1차 시안이 만들어지는데, 이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할 때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각 중앙간서에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국방, 교육, 노동 이런 식으로 또 각 중앙간서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지출 한도가 함께 통보가 돼요. 지출 한도, 총액 및 지출 한도가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할 때 함께 통보가 됩니다. 그럼 각 중앙간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 편성 지침하고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각 중앙간서의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5월 30일까지 이제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상위 수준 탑에서 내년도에 각 분야의 부처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과 지출 한도가 결정이 되죠. 이게 바로 총액 배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각 중앙간서로 내려와요. 다운. 그러면 각 중앙간서는 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각 중앙간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죠. 자, 그러면 339페이지 이제 5월 30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요. 자, 과거에는 예산 요구서,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쓰겠다라고 요구만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 A라는 사업에 100억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어떠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 요거를 성과계획서라 그래요. 이게 바로 성과관리제도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자, 그래서 여기 339페이지 좀 정리를 하면, 아라비아 숫자 2번에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 좀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는데, 여기에는 줄쳐요. 여기서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아까 5년짜리 계획이죠. 예산은 1년짜리죠. 그래서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단년도 예산 편성의 연계를 위해서 끊고, 중앙간서별로, 자, 지출 한도 동그라미 하세요. 중앙간서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지출 한도가 함께 통보가 돼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동그라미 2번, 이 예산 편성 지침하고 지출 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각 부처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겠죠. 이때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각 중앙간서장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이제 뭐예요?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를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6월, 8월 이 기간 중에 이제 기재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검토해서 삭감할 거 삭감하고 조정할 거 조정해요. 이거를 예산 사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예산 사정의 결과 이제 기재부가 정부 전체의 총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기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내는 거죠. 이때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내고, 또 각 부처에서 성과계획서 제출받았죠. 이걸 토대로 해서 정부 전체의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함께 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예산안이 확정 및 국회 제출.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끝부분요. 해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만 기억하십시오. 120일 전. 이때 이제 예산안을 국회에 함께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예산안 편성 절차 단계, 날짜 기준으로 제목 중심으로 이제 초점을 둬서 좀 알아두십시오. 이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제도가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영어로 탑다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관리제도죠. 자,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요. 341페이지. 34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내는 예산의 내용 동그라미 하세요. 박스 안에. 일반적으로 예산이다 그러면 5가지를 말해요. 5가지. 외우세요.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용 부담행위. 이게 바로 예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계속비 밑에다가 예비비 X 이렇게 써주세요. 예비비가 아니라 계속비입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341페이지를 봅시다. 341. 하단에 보시면, 자, 지금까지 본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예산 편성 단계인데요. 자, 더불어 이제 예산안 낼 때 이제 뭐도 제출해야 되냐면 그 성인지 예산이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이걸 영어로 젠더, 일반적으로 이제 양성평등을 뜻하는 단어가 젠더죠. 영어로 젠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뜻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성인지 예산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줄친 부분. 성인지 예산. 영어로 젠더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인식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성인지예요. 성인지 예산은 일반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시행이 남녀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가급적이면 남녀 평등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조절된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미안합니다. 그 1번에 1번 아라비아 숫자 1번 국가재정법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국가재정법. 이렇게 국가재정법에,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두 번째 줄 2010 회계년도부터 이제 예산안 그리고 결산 이거 할 때 성인지 결산서를 함께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보시면 이 지방재정법에도 똑같은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어요. 지방정부 예산.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역시 이제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근데 지방재정은 맨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언제부터요? 2013 해결년도부터 이제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모두 다 이제 성인지 예산서가 도입이 돼 있죠. 자, 넘겨보시면 342페이지를 봅시다. 342. 자, 342 보시면 참여정부의 4대 재정혁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4가지 재정 운영 방식의 혁신, 또 예산 편성 방식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4가지 제도가 도입이 돼요.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2007년도 국가재정법이 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4대 재정혁신이다 그러면 4가지를 말합니다. 그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뭐예요?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짜리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 3월 31일까지 예산 편성 지침 통보할 때 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이 정부 상위 수준, 대통령, 국무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총액 배분 자율편성이죠. 그리고 예산 요구서 제출할 때 과거에는 예산 요구서만 제출했지만 이제는 뭐도 성과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요 총액 배분 자율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이 3가지 제도를 지탱하는 이 정보 시스템을 뜻해요. 그래서 요 4가지. 자, 그러면 박스 안에 상단에 보세요. 이 4대 재무행정제도의 의의는 이런 겁니다. 참여정부는 첫 번째 줄, 종래에는 1해결년도에 국한했었어요. 예산을. 그리고 통제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투입 중심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쭉 봤던 거.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예산 제도 자체가 통제하고 투입 중심이야. 이런 예산 체계를 늘 다음에 끊고, 자, 1해결년도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통제보다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주고, 투입보다는 뭐예요? 결과물, 성과물에 초점을 두는 예산 체계로 뜯어고치겠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이 4가지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342페이지 하나하나 보시면, 자,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몇 년짜리 계획이에요? 5년짜리 계획이라 그랬죠. 국가재정운용 전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5년짜리 계획. 아까 이제 1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에서 중기사업계획서 5년짜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걸 토대로 기재부 장관이, 중앙예산기관인 기재부 장관이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안 편성할 때, 예산안 제출할 때 국회에 함께 제출하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국가정책의 비전,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계획서를 만들고 이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매년도마다 단년도 예산 편성, 기금 운영 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요. 어떤 식으로요? 아까 지출 한도를 결정하는 식으로. 그런 다음에 매년 수정 보완해요. 이 얘기는 5년짜리 계획을 매년 만든다는 뜻이에요. 5년짜리 계획을 매년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2011년도에는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고요. 올해부터 앞으로 5년까지니까. 그 다음 이제 2012년이 됐어요. 그러면 지난 2011년은 지우고 여기에 새로운 1년을 또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5년짜리 계획을 매년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되는 계획이에요. 자, 특징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5년 단위의 이제 재정 운용에 관한 계획이고 이걸 국회에 제출해요. 2번에 이렇게 하는 걸 연동 계획이라 그래요. 5년이라는 계획 기간이 계속 유지돼 가는 거지. 매년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여기서 뭐가 나와요? 5번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각 중앙관서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이 정부 상위 수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부처별 지출 한도 동그라미 하세요. 자, 수립 과정은 아까 이제 예산 편성 단계하고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보세요.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자, 이거는 뜻만 알고 계십니다. 자, 영어로 탑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탑, 위에서 총액이 결정이 되고 그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탑 다운이에요. 그래서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자,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과정에서 국무위원 토론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국무위원 토론. 국무위원 토론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영어로 TOP 이렇게 쓰세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중앙예산기관장 또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해요. 일종의 뭡니까? 이게 바로 정부 상위적인 존재죠. 그래서 탑 위에서 국무위원 토론을 거쳐서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내년도에 분야별로 부처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지출 한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아까 예산안 편성 지침 하달될 때 함께 각 중앙관서에 하달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각 중앙관서는 그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각 부처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3번 성과관리제도인데 아까 자 5월 31일까지 뭐 제출해야 돼요? 각 중앙관서는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뭐도 제출해야 돼요? 성과계획서도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A라는 사업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써가지고 어떠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 이게 바로 성과관리제도예요. 그래서 성과관리제도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성과관리제도는 첫 번째 줄 기본적으로 사전에 자 여기 체크하세요. 목표와 성과지표 줄치고 사전 설정 동그라미 하세요. 사전에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그런 다음에 사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줄 평가 동그라미 하시고 환류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목표 추구 활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해서 책임지우는 이런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1번에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성과관리제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자율과 책임의 조화예요. 운영상의 자율성은 최대한 주고 대신 뭐로 책임지웁니까? 결과로.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2번 보시면요. 성과관리 과정은 자 예산 편성, 예산 집행, 결산 3년간 굴러간다 그랬죠? 이 3년의 주기와 결합해서 예산 편성할 때 성과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사업 집행하겠죠. 그 다음에 결산할 때요. 성과 평가를 해요. 결산할 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344페이지 예산 편성할 때 성과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결산할 때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성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네모 박스 1번 보세요. 네모 박스 1번 보시면 국가재정법 자체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344페이지 네모 박스 1번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뭘 제출해야 돼요? 성과 계획서 제출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결산할 때 결산 보고서 제출할 때 사업의 성과 평가를 한 보고서 이걸 성과 보고서라 그래요. 그래서 예산 및 기금의 성과 보고서 제출. 그래서 네모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상단에요. 상단에 보시면 자, 성과 관리는요. 기본적으로 3단계라 그랬죠? 사전에 뭐예요? 성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성과 계획을 수립하는 건 뭐냐 하면 줄쳐요. 각 부처가 줄쳐요. 여기서부터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상으로 목표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 체계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목표 체계. 목표 체계. 그리고 미션,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사업 이런 식으로 줄쳐두세요. 이게 바로 성과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과를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요? 양가로 이번에 평가해서 피드백 시키죠. 여기서 이제 성과 평가와 성과 보고서 작성 줄쳐 두시고 이게 바로 성과 관리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3번 성과 관리의 체계 가지고 자, 먼저 첫 번째가 뭐 하는 겁니까? 목표 체계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 목표 체계를 세우는 거를 전략 기획이라 그래요. 전략 기획. 그래서 전략 기획은 자, 양가로 1번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성과 지표로 이어지는데 자, 요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성과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목표 체계를 세우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다. 행정자치부라는 조직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부라는 조직이 달성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 이거를 미션이라 그래요. 미션. 그 다음에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 이거를 전략 목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마다의 목표, 매년도의 목표, 요거를 성과 목표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성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이거를 성과 지표라 그래요.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바로 전략기획. 행정자치부라는 조직이 이 기관이 달성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 미션을 정립하고 이렇게 목표 체계를 세우는 거죠. 지금 자, 순서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역시 목표 수립 역시 탑 다운식입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이다. 그러면 국가나 중앙정부 부처, 뭐 자치단체 이런 단위가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성과 지표 이런 걸 이제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전에 이렇게 목표 체계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사후적으로 4번 성과관리 체계 2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과 평가를 하게 돼요. 성과 평가. 그러면 성과 평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지표라는 게 세워져야 돼. 지표가, 인덱스가요. 그래서 이제 성과 지표의 유형은 투입 지표, 투입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활동 지표, 활동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산출 동그라미, 결과 동그라미. 이렇게요. 행정활동의 국면에 맞춰가지고 투입 지표, 활동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성과 관리의 목적상 여기 줄쳐요. 성과 지표의 핵심은 동그라미. 성과 지표의 핵심은요. 성과 관리라는 것 자체가 투입이나 활동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둬요? 결과물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아웃풋 동그라미 하시고 아웃컴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성과 관리의 목적상 성과 지표는 어디에 초점을 둔다? 투입이나 활동보다는 결과물,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웃풋이고 그걸 아웃풋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보다 상위적인 질적인 결과를 아웃컴이라 그래요. 그 예를 들어놨으니까 한번 좀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공공 서비스 성과 지표 표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웃컴입니다. 아웃컴. 그래서 성과관리 제도에서 말하는 성과는 바로 아웃컴을 말해요. 아웃컴. 자, 이렇게 이제 성과 평가를 하는 양가로 2번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균형 성과표 BSC라는 거예요. BSC는 중요합니다. BSC.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균형 성과표 여기 나오는데, 자, 영어로 BSC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의 약자입니까?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성과표. 그래서 이제 노튼과 카플란이라는 이 경영학자가 개발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자, 이것도 이제 경영학이다 보니까 그 기업 있죠, 기업.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했었어요.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그래서 주주 가치를 실현했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재무적인 관점에만 초점을 둬서 기업의 성과를 봤는데, 이 노튼과 카플란은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고객은 우리 조직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또 우리 조직은 뭐가 탁월한 것이 있는지, 내부 프로세스, 그리고 우리 조직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지, 이렇게 종래에 초점을 뒀던 이 재무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고객, 학습 성장, 내부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균형된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를 보자라는 게 바로 BSC입니다. 뭐 돈만 많이 번다고 수익만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조직이 반드시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재무 다음에 끊으세요. 1번 재무 다음에 끊으세요. 왜냐하면 재무는 기본이죠. 이거 이외에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이라는 네 가지 균형된 시각에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 BSC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균형 동그라미, 전략 동그라미, 시스템 동그라미였어요. 뭐 밸런스드니까 기본적으로 균형이라는, 그 다음에 전략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 이 네 가지 균형된 관점에서 성과 지표가 만들어져요. 네 가지 균형된 관점에서 성과 지표가 만들어지죠. 근데 아까 성과 계획 수립할 때 목표 체계 자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미션을 결정한 다음에 전략 목표를 한 다음에 성과 목표,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목표 체계가 수립이 됐죠. 그러면 이 네 가지 균형된 관점의 성과 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성과 지표를 통해서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략 목표를, 이걸 통해서 전략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기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이 네 가지 균형된 관점의 성과 지표가 모두 다 이 위에, 이걸 입체로 보면요, 3D로 보면 이 위에 전부 다 뭐를 지탱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미션과 전략 목표, 이거를 떠받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균형된 관점의 성과 지표를 통해서 우리 조직의 미션 달성, 전략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략 관점, 그 다음에 뭐 이 네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엮여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46페이지 보시면 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부문의 재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IT, 이거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정리하시면, 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4대 재정 혁신, 달리 표현하면 예산 편성 방식의 혁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탑다운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죠. 이게 예산 편성에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산 심의하고 예산 집행, 요거 중심으로 해서 예산 과정을 마치고 이제 그 예산 제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